황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청백리. 장수하셔서 장수. 고려 시대에서 태어났고 조선 시대까지 둘 다 경험했던. 와, 주눅드네 옆에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주눅 말하자면 고려 조선의 이중국적. 진짜?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와,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어진 분이에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정말요? 설마. 정말. 같은 황씨? 황씨 네. 진짜. 어머. 황희정승의 42대 손이라고. 와! 진짜로?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반응이에요. 전 방금 멘트 너무 영혼 없으셨는데. 아니 근데 황희정승 하면은 약간 좀 저는 좀 따뜻한 아버지의 정치인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따뜻한 아버지 상이 전혀 없는데. 후손들이 다 조상을 닮는 건 물론 변질이 되겠죠. 아니 변질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황씨들은 대체로 황희정승의 후손이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대 손이라고 하셨어요? 네. 올해가 황희정승이 태어난 지 660년 되는 해입니다. 네. 660 나누기 42 하면은 한 중간에 몇 분이 장수하지 않았을까요? 54대 손인가? 네, 자 어쨌든 오늘 황희정승의 후손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자, 황희정승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세종 같은 성군을 만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일조했는데요. 거꾸로 보면 세종의 그 태평성대도 황희 같은 명재상의 보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황희하면 그냥 황희 이렇게 안 부릅니다. 꼭 황희정승 이렇게 부르죠. 정승이 뭐예요?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가장 높은 관직 3개를 정승이라고 하는데 네. 황희는 90세까지 살면서 장수하면서 관직에 있었던 시간이 60년이 넘어요. 그 60년 넘는 시간 가운데 23년을 정승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는 그냥 정승이에요.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왕 때 과거에 급제해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로 왕을 모신 것만 따지면 고려의 창왕, 공양왕, 조선에 들어와서 태정, 태세, 문종까지 모두 7왕을 모신 문종까지. 자, 그런데 이 황희정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호문이라는 사관이 황희정승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는 판강릉부사 군서의 얼자이다. 요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황군서는 양반이에요. 어머니가 천민이었다는 뜻이죠. 황군서의 첩이었고 신분이 천민이었다. 자, 황희정승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황희가 얼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황희 자신도 얼자가 있었어요. 얼자를 두었는데 이 얼자가 아주 큰 사고를 친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한번 보시죠. 황희의 가족사 한번 볼까요? 황희가 아주 젊을 때 17살에 최씨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씨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26살 때 양씨 부인과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두어요. 황치신, 황보신, 황수신. 자, 이 경우에는 재혼이기 때문에 둘 다 정처예요. 자, 그런데 이 재혼을 하는 사이에 관청에 속한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여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황중생인데 이 황중생은 얼자죠. 자, 황중생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황중생이 얼자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동궁전의 관직을 얻어요. 동궁전이 궁궐 안에 있으니까 이제 출퇴근을 궁궐로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궁궐에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도난 사고였습니다. 설마. 네, 궁궐에서 왕이 사용하는 금잔,
금기 이런 게 없어져요.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이번에는 세자가 쓰는 이 이염이라고 해가지고 난모예요. 이 추울 때 머리에 쓰는 자 이런 게 또 없어집니다. 다시 수사를 했는데 네. 그 이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황중생의 잠자리에서 황중생이 훔쳐간 거죠. 자, 의금부에서 황중생을 잡아다가 이제 취조를 했더니 그 이전의 죄까지 자복을 하는데 4년 전 금잔과 금띠를 황중생이 훔쳐갔던 거예요. 와, 이거 아빠 얼굴에 먹칠을. 당연히 압수하겠죠? 네. 압수했는데 금잔이 20냥이 없어졌는데 나온 거는 11냥뿐이었어요. 9냥이 비어요. 네. 이거 어디 갔느냐? 이걸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거 우리 형한테 줬다는 거예요. 황보신이라고 하는 네, 형한테 둘째. 이걸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정부에서는 그 두 사람을 황보신과 황중생을 대질 신문을 하죠. 황보신은 안 받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황중생이 제가 줬잖아요. 그 자리에 형의 첩인 윤희도 같이 있었잖아요. 윤희도 끌려옵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자, 대질 하는데 윤희와 황보신이 모두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황중생이 내가 받았고 그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몇 년 전에는 형이 의금부에서 말하고 비단으로 훔쳐다가 윤희한테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만히 놨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서둘러서 입막음을 해야 됩니다. 입막음을 하는 방법. 황희가 황중생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래서 성을 조씨로 바꾸고 조중생으로 부르게 됩니다. 끝이 어떻게 됐냐면요. 조중생은 궁궐의 물건을 훔친 죄로 참형. 장물을 받은 보신은 아주 약한 처벌로 마무리를 해요. 황희의 전략이죠. 얼자를 버리고 적자를 구한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황희의 얼자였던 황중생은 끝은 이렇게 됐지만 그건 황중생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고 만일 황중생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 형편이 더 나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겠죠. 얼자긴 하지만 관직에도 올라가고 가난한 양반의 적자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홍길동을 먼저 알지 않고 황중생을 먼저 알았더라면 얼자에 대한 생각이 지금 같지 않겠죠? 네, 바뀌었겠네요. 근데 교수님 아까 황희 정승이 얼자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얼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되게 심한 차별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정승이라는 자리까지 이렇게 오르게 된 거죠? 그러네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네. 자, 아까 황희가 태어난 시대가 고려라고 했죠. 네. 이 고려 시대가 중요해요. 공민왕 때 태어나서 창왕 때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고려에서는 서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자, 고려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대부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처가에서 사는데 다른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지. 누군데? 내 첩이야. 이게 성립하겠어요? 그럼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첩을 들인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살잖아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고 또 있어요. 자기 부모로부터 내가 재산을 상속받고 내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남편에 대해서 꿀릴 게 없어요. 아들이 없다.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 때문에 내가 첩이 필요해? 안 통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로 그 가게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고려에서는 그런 핑계가 좋네요. 안 통합니다. 고려 충렬왕 때 박유라고 하는 관리가 일부 다처제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인구가 너무 줄었으니 일부 다처제를 한번 시행해 봅시다. 그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이때 여론은 우리의 그 여론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주장의 문매를 맞아서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이 중단된 걸 기록한 고려사가 아주 재밌어요.
그때 재상 중에 부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 논의를 중단시켰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권한이 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처벌드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첩이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몰래 두 집 살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륜 막 저지르고. 예. 고려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자나 얼자가 태어날 수 있죠. 서자나 얼자는 존재하지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서자나 얼자를 차별하지도 않죠. 좋네. 그런데 왜 조선에 와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선에 들어오면 양반들이 거의 모두가 첩을 거느렸던 거예요. 고려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서자, 얼자가 조선에서는 많이 태어났던 거죠. 잠깐 고려 이야기 해볼까요? 고려 말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이런 사이에 첩을 들이는 사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첩을 들이기보다는 2명 이상의 처를 두는 일까지 벌입니다. 다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제대로 처벌하지를 못한 겁니다. 특히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 경우에 지방에도 처가 있고 서울에 와서 또 처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성계가 그랬습니다. 이성계 고향이 어디죠? 참교. 함흥이잖아요. 함흥에 한씨 부인이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강씨 부인을 또 둡니다. 이 두 부인을 부르는 말도 있어요. 한씨 부인은 고향에 있는 처, 향처. 강씨 부인은 서울에 있는 처, 경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보란 듯이 향처, 경처 이렇게 불러가면서 두 부인을 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성계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이게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거에 발벗고 나서는 왕이 태종이에요.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어붙인 왕이거든요. 이거 옳지 않아. 일부 일처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야 돼. 해가지고 여러 처를 못 두게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생겨요. 처가 여럿이었는데 한 사람 빼고 나머지와는 강제로 이혼당한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 처를 두었다고 탄핵을 받는 관리도 생겨요. 그래서 고려 말의 혼란기에 잠깐 등장했던 다처는 이제 쏙 들어가고 일부 일처는 명확하게 정착이 되는데 꼼수가 있었어요. 처를 여럿 두면서 처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첩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래서 남자들의 꼼수예요. 역시. 이래서 다처는 근절시켰지만 첩을 없애지 않았다. 첩첩선중. 그래서 맞아요. 첫 첩제가 이때 생기게 되는 거죠. 양반은 결혼을 해서 처가 있는데도 첩을 들이는 일이 아주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공경 배부들이 처가 있어도 반드시 첩을 둔다. 거의 안 두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조선에서 만연하게 됐을까? 고려 때 너무 눌려 살아서 고려 때 못했던 거 다 하는 조선에 와서 움츠렀다가 빡 개구리 뛰듯이. 오케이. 좀 맞아요. 좀 가까워요. 가정 내에서 남편과 그 부인의 역학관계가 조금씩 남편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부실로 돼가면서 명분이었구나. 네, 첩이라도 둬서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첩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핑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양반 남성이 첩을 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일반 양인 여성 또는 노비들, 네. 서녀, 얼려 이런 사람들을 첩으로 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처는 당연히 양반이었겠죠. 그렇죠. 첩으로 들어온 사람은 양반보다 낮은 신분이었겠죠. 자, 이러다 보니 처와 첩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상하 관계. 네, 자 이러면서 처와 첩 간의 차별이 생기고 이것이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처와 첩의 차별은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자와 서자가 나란히 앉을 수 없다. 처와 첩도 나란히 못 앉아요. 첩이 한 걸음 뒤로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서로. 처와 첩의 사이가 대부분 안 좋아요. 또 이게 우리 사극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조선의 처첩 갈등, 이거는 사극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필이면. 광주에 사는 박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박구에게 이씨 부인이 있었어요. 이씨 부인은 적처예요. 이 적처 이씨가 박구와 결혼을 할 때 몸종을 데리고 옵니다. 몸종의 이름은 서가이였어요. 그런데 이 서가이가 박구의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이 서가이를 자기 처의 몸종을 첩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딸이 넷이 태어나요. 네 딸을 둡니다. 딸이 넷이 있었다는 거는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 뭐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박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 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서가이를 양인으로 만들어 달라. 나랑 뭐 같이 살았으니 양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씨가 그 말을 또 들어줘요. 노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문서를 서가이에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선시대에 아마 많이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이 다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씨가 서가이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가 준 문서, 해방 문서를 빼앗기 위해서 서가이를 찾아가요. 서가이는 당연히 저항했겠죠. 저항하는 서가이를 이 씨 부인과 자기 친딸 셋과 함께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죽이기까지? 네, 이게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해방시켜줬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씨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역사 관련된 것을 좀 결합시켜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나보다 열등한 자와 공평히 나누는 걸 더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아마도 나보다 한참 아래 것인데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극렬한 분노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더 부추기는 또 하나의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자, 얼려들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군요. 경국대전에 의하면 얼자녀는 적자녀의 10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받네요. 네, 많이는 아니어도 그 딸이 무려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죠. 더하기 이 서가이를 노비로 다시 돌려놓으면 서가이와 그 4딸이 다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 자산이 늘어납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살인에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당시 국왕이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은 어떤 판결을? 국왕이 대신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요. 남편의 첩을 죽였다. 그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첩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가중처벌되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내 딸을 다시 노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건 아주 중벌로 처벌을 하게 돼요.